부자 된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망한 사람, 부자 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높다. 근데 망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부자 된 분들이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앞면에 새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돈이 숫자가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500원입니다. 앞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10억을 벌고요, 뒷면이 나왔을 때 5억을 까먹는 게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게임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는 게 맞나요?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앞면 나오면 10억이고 까먹으면 마이너스 5억인데, 그쵸?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니까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2.5억의 만큼의 이익이 기대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 세계가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5억이 안 돼요, 평균으로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박 났을 때 10억이 얹어지죠. 그럼 14억 5천이에요. 뭐예요? 14억 5천 부자예요? 아니에요. 14억 5천이면은 중산층.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넘잖아요. 10억 정도 되나요? 중산층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자산이 5억 까먹으면 마이너스 5천만 원 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5분위는 얼마냐? 5분위 순자산이 3천만 원 정도예요. 그거보다도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현실 세계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수식 세계에선 이렇지만 맞나요? 특히나 우리가 순자산이 5억 정도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되려면, 이거 5억 정도? 5억 정도 되려면은 50대예요, 50대. 통계청 자료 보면은. 50대까지 이분이 한 25세에 직장생활 시작했다 그러면 한 25년 동안 평생 갈아놓은 게 평생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게임 맞지,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25년이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실행력이라는 건 결국에 이 돈이 있어야지 실행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손정희 회장이 그 알리바바에 투자할 때 안전자리에서 뭐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게 전 재산이었으면 그거 못한다니까. 그 뒤에 더 엄청 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통 크게 뭐 페라리를 안전자리에서 현금으로 질렀어. 어떤 부자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실행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행력이라는 건 돈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와도 나는 기회가 아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인생 망치니까. 이게 제가 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돈을 진짜로 번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책에서까지 봤을 때까지 제 생각. 근데 진짜로 돈을 번 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실행력이라는 건 뭘까요? 진짜 실행력. 진짜 실행력은요, 다시 이 게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거 해서 10억 벌 수 있고 5억 벌 수 있고 이거 2.5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을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에이씨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 기대값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잖아요. 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2억 5천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2억 5천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바꾸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그럼 이 게임 한 번 할 수 있는 건지 100번 할 수 있는 건지 1000번 할 수 있는 건지 그 게임 횟수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그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 비용을 얼마 드는지를 검토하고, 이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게임해서 팔았는데 미지급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사람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지급 여력은 있는지, 권리를 넘길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플레이를 이 동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여야 하는지, 동전을 던지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했던 얘기가 개소리인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는데 너 돈 드니? 이런 거예요.
이거를 상품화 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금액을 안다면 그때부터 내가 게임을 팔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해서 이 권리를 팔면 되잖아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에 권리를 팔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행력이라는 건 팔 수 없다는 말이 없잖아 병신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돈의 크기를 알면 게임 한 번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고객의 돈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비용과 가격을 산정하는 서류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거죠. 영업에서 돈 번 사람이라면 영업을 기획하고, 마케팅으로 돈 번 사람이면 마케팅을 기획하고, 이 둘 다 한 사람은 둘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행력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이 완전 다른 거죠. 아, 이 기회는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 기회가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아 까지는 똑같잖아요. 왜냐면 팩트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적합하지? 적합한 사람한테 이거를 넘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고추 농장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고추를 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고추 팔라는 거야? 나는 지금 회사원인데 나는 고추를 살 돈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나 다음에 할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분이 고추를 싸게 준다는 것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면, 나는 눈을 감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눈탱이 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시장에서조차도 싼 가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뭐 고춧가루 파는 데다가 연락해가지고 그 고추 쓰는 거 찾아낸 다음에 이 연결하고 중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회가 아닌 것들이 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죠. 그 고추를 싸게 준다는 것이 구라가 아니고 진짜다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서 2억 5천, 기대값 2억 5천이고 뭐 그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저분하다. 아니, 그냥 앞면 10억 뒤에 마이너스 5억 얘기일 때는 단순하잖아요. 앞에 10억이고 뒤에 마이너스 5억인데 내가 5억이 없으니까 안 한다. 생각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생각에 얘가 만드는 질문의 판을 벗어나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을 하니까 너무 너저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과학자들은 진리는 우아하다 그러는데 이거 돈 버는 거는 너무 너저분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동전 던지기로도 이렇게 너저분한데, 근데 실제로 돈을 벌려면요, 이 정도 너저분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돈을 번다는 건 훨씬 더 너저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훨씬 더 너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행력은 이 너저분함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리스크를 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을래. 이건 상상일 뿐이잖아. 근데 누군가가 이 기회를 짜가지고 이 기회를 팔기 시작해요. 다 포기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게 거기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해야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고춧가루 예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보고 그 기회가 있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그럼 직접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패스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소송하고 회사마다 법무팀이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한다면 그 사람은 한 번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거고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나한테 어떤 행동을 누군가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배신당하는 최악의 국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입을 피해를 계산하고 그것도 비용에 나눠서 녹여낼 수 있으면 되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예상이 돼. 그럼 그것만큼 비용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약금을 넣는다든지 위약벌 조항을 넣는다든지. 지금까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듣기만 해도 피곤한 내용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피곤한 행동을 실제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실행력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전 게임에서도
기회 자체를 파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라면, 만약에 5억을 까먹는 것이 그렇다면 펀드를 만들어서 펀딩을 해도 되잖아요. 펀딩을 해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한 명당 100만 원짜리 게임으로 바꾸는 과정을 기획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공동으로 사도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기회는 말을 안 해. 기회는 말을 안 해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줬어? 그럼 엄마만 말해줘요. 엄마만. 직장 상사만 말해줘요. 대부분의 기회는요, 기회라고 안 해요.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건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 안 된다는 얘기 나한테 왜 안 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된다는 얘기 왜 안 했어 보다. 그죠? 이렇게 앞뒤를 재는데 복잡한 실행력도 있지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실행력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드는 것도 실행력이죠. 그런 사람들도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행력이고, 그게 부자 된 사람들의 퀄리티 있는 실행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다. 퀄리티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행력이고 부자들이 갖고 있던 거다. 퀄리티 없는 실행력은 나를 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행력이라는 것에 단어의 해상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내가 제안한 거는 왜 실행하지 않는 거야? 부자들한테 수많은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끼리도 이제 또 비교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실행해라, 퀄리티 있게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반대편에서는 부자들은 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부자처럼 하려면은 기회를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부자가 되려면은 퀄리티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그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서로. 두 개가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삶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24시간이라고 할게요. 삶이 텅텅 비었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자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찼어. 그 다음에는 비교를 하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4개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내 능력이 다 함께 왔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모르죠. 2개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리고 얘가 더 커. 그러면 갈아 끼고, 그쵸? 그 다음에 했는데 다 함께 왔어. 근데 얘랑 비교했더니 얘가 더 커. 그러면 이거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노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실행력으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해라. 삶이 비었다면, 삶이 비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삶이 다 찼어요. 그러면 노를 해야죠. 둘 다 답인 거예요. 내가 예스만 선택해서 인생 단순하게 살려고 그러고, 노만 선택해서 인생 단순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답은 아까 전에 이 돈 버는 방법이 너저분했던 것처럼 실제 생각 과정은 너저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스가 맞니? 노가 맞니? 거기에 댓글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던 나만 병신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쓰나 안 쓰나 결국에는 사라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퀄리티 있는 실행력으로 채워야 된다. 삶이 다 찼다면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퀄리티 있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모아야 되는 종류의 사람은 딱 5명이에요. 첫 번째는요, 장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기본 공식은 뭐예요? 가격에서 수량 곱하고 비용 빼면 돼요. 장인은 기본적인 이 가격을 담당을 합니다. 자, 가격은요, 가치는 항상 가격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다 그래도 가치를 넘어가는 순간 망하게 돼요. 그죠? 산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치를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장인이고, 가치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가 버는 돈이라고 할 때 이 장인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 수량은 누가 담당하나요? 바로 이 마케터가 요것을 담당합니다. 사실 마케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영업도 있고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죠. 요거는 가치가 해결하는 문제의 스타일에 대한 문제예요. 스타일. 예, 그쵸? 문제가 깊으면 영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넓으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깊으면 영업만 해야겠다. 내가 넓은 마케팅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섞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량을 통해서도 가격을 가치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보면요. 이게 수요랑 공급이잖아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인가 배우지 않아요? 네. 이게 양이고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다 알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래 가격.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이거를 가격을 올리려면 수요를 올려줘야 돼요. 얘가 수요선 있잖아요. 얘 자체가 이렇게 얘가 수요 다시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 가격이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의 양 안에서. 그렇죠? 이 선 따라서 요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거래.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은 이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가격, 수량, 빼기 비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가격을 올리기가 쉽다.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사람은 바로 이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가치 누가 만들어요? 장인이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5명이 모인 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누가 만드냐? 바로 이 조직 전문가가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만들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이 장인처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장인의 준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케터가 수요를 벌어오면 누군가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장인 혼자 충족이 안 된다고요. 그 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조직 전문가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양산이다, 양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장인에 준하는 퀄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조직 전문가가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전부 다 늘리는 거죠. 이 조직이라는 그릇이, 이 팀의 그릇이 더 많은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장인 혼자서 하고 있으면 프리랜서 1번, 2번이 같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돈 버는데 요건 필요하잖아요. 가격 플러스 수량. 그리고 자영업에서 1, 2, 3번 조직까지, 양산화까지 시작하면 뭐예요? 비로소 우리가 사업화된 거예요. 거기에 재무까지 갖춰지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기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앞에 구조에서 이 비용을 줄이거나 요 1, 2, 3번을 포함하는 구조 있죠. 이 구조 자체를 복제해내거나 아니면 구조를 개선하거나 구조를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이분이 전부 다 조달을 해오는 겁니다. 여기에 5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한 거죠. 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경제적, 법적, 윤리적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 회사의 실수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람, 또 새로운 먹거리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5번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4명만 모으면 되죠. 만약에 내가 2개 가지고 있어. 이 중에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중에 최소한 하나는 가져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느라 지금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요. 편의점 알바는 이 중에 안 들어가. 어떤 장인도 아니고요. 마케터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요. 재무도 아니고요. 비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 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사람을 잘 모아요. 그럼 장인을 데려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장인이라면 마케터를 구할 수도 있죠. 돈을 잘 구한다면 장인과 마케터를 모두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수저들은요,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뭐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흙수저라면요, 주변에 이게 없어요. 이 5종류의 동료를 얼만큼 빨리 모으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삶의 어떤 방향을 좀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장인이 좋은 장인이냐, 자, 어떤 마케터가 좋은 마케터냐, 어떤 조직 전문가가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장인은요, 시장에서 이미 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있는 상품들이랑 차별점이 있는 무언가. 장인이 구리잖아요. 장인이 시장에서 안 막히잖아요. 이거 사람들 다 합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만 하면은 프리랜서, 2번까지 하면은 자영업, 3번까지 하면은 사업, 4번까지 하면 기업, 5번은 영속성. 5번이 꺾이면 이게 다 꺾여요. 이렇게. 제가 이 순서대로 한 이유는요,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이 장인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장인 자체가 안 통하잖아요. 이 뒤에 다 필요 없어. 장인이 안 되면 그거를 아무리 알려도 안 되고요. 그걸로 아무리 조직을 세워도 안 되고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재무도 안 되고 비전도 안 돼. 근데 장인 혼자서는 어차피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왜? 인생은 한 명이 사니까. 이거는 한 명. 시장에 이미 있는 상품들이랑 차별점이 있는 뭔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장인이 만들어내는, 자, 뭐예요? 가격은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용은 이 가격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죠? 비용이 가격보다 높으면은 사업할수록 망하잖아요. 여튼 요거 좀 써놓고요. 근데 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인이 만들어내는 가치만큼만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인이 해결하는 문제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벌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정해진다고 보면 되죠. 왜? 대체 가능해지는 순간부터 그게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가치의 깊이가 깊잖아요. 그러면 영업이 더 적합하고 넓으면 마케팅이 더 적합한데, 근데 대부분 이 두 개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케터 얘기로 좀 넘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마케팅이랑 영업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이것들이 하나의 부서가 됩니다. 이 안에서도, 마케터 안에서도 막 나눠지겠죠. 이 안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 재무에서도 급여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IR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반적인 회계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이게 투자 유치해오는 사람. 이 조직 안에서도 교육도 있을 거고요. HR.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조, 프로세스. 이 장인 쪽에서는 품질 관리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이 비전 쪽에서는 뭐 기획실 이런 것들도 생길 거고, 수많은 팀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에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명만 제대로 모을 수 있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은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마케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 그렇죠? 왜냐면 수요가 적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자기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장인이기도 해요. 그 장인의 수가 많으니까 마케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재무, 비전 이런 사람들 잘 없죠.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꺾이면 다 꺾여요. 왜냐면 이 5명 모인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도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좌절해도 돼. 근데 얘는 좌절하면 안 돼. 얘가 좌절하고 얘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책임을 얘가 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만 쫓는다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장인이 제대로 된 가치 만들고, 마케터가 수량을 늘리고, 조직 전문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재무 전문가가 그 각 가정에 들어가는 자금이랑 비용을 관리하고, 비전 담당자가 궁극적인 책임과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5명의 팀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원하는 결실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최소 하나는 반드시 내 역량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팀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막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너가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라. 직장인이라도 이 안에 하나를 내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내가 나와서 한다 그래도 나머지 4가지 역할을 하는 동료를 찾는데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부터 시작할지는 각자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 거를 가장 잘 할 수 있지? 이 중에는 내가 뭘 잘 할 수 있지? 요거를 고민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인생 설계, 그 다음에 함께 일할 동료들을 모으는데 그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작은 지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5명 혹은 이거 5명이 아니더라도 이 5가지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성공한 사람은 크게 성공할 거고, 작게 성공한 사람은 작게 성공하겠죠. 근데 뭔가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게 막연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더 쪼개서 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영상은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얘기예요. 아예 구체적으로 0원부터 1000만 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 보시면 가장 최초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놨습니다. 네, 2025년 한국에서 맨땅에서 부자 되는 과정, 그죠? 맨땅 과정입니다. 간만에 맨땅 과정 2025년 11월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검색의 종말이라고요. 저희가 되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그 SEO 기반의 창업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였죠. 그때 당시에 검색어 숫자 대비 검색어가 많으면 뭐예요? 검색어량이 많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다. 검색을 많이 하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다. 상품이 등록된 거는 공급의 어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수치다. 공급의 추정치는 상품에 등록되는 양이고 수요의 추정치는 검색량이다. 자, 그럼 뭐예요? 상품 등록 개수의 변화량은 뭐예요? 그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은 이 시장의 공급의 변화량이다. 저기 검색어의 변화량, 그건 뭐예요? 그 기울기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도 그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변화량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검색어의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고 그 공급량이 멈추거나 내리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제가 하고 이제 그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 단계, 그 전에는 이제 다모아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거를 기획을 같이 했었고, 그건 무료로 배포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는 창업 단계에서 제가 초기 기획을 같이 했죠. 거기 이제 문승진 대표님이랑 같이 쭉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더 큰 회사로 키워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또 판다랭크라는 회사를 또 만들었었고, 그렇죠. 판다랭크는 제가 거의 공동 창업에 준하게 했었죠. 그래서 판다랭크는 일부 지분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판다랭크 안에 만들었던 제가 검색 기반이 아니라 어떤 추천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뷰트랩에 전신이 된 거죠. 지금은 제가 그걸 기반으로 또 뷰트랩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튼 뭐예요? 저는 이 SEO 기반, 검색 기반의 무언가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검색 기반에. 그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여러분들 검색 네이버한테 하나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뭘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 있어요. 통증. 그럼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무릎 보호대를 팔 수 있는 컨텐츠를
무릎 통증을 넣어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파는 뭐 블로그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카페든 맞죠? 요걸 해가지고 요거를 전환을 시키는 것이 이 검색 시대에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색량은 뭐예요? 무릎 통증이라는 것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이게 뭐냐면 각 탭이 있었어요. 탭. 이게 쇼핑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어떤 이 탭의 구성을 봐서 쇼핑이 어떤 순위에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검색어를 먹는 것, 이 검색 증가 추이를 먹는 것이 의미가 있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 이게 솔깃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벌써 2015년에 했던 거예요. 10년이 지났잖아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그때 80%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반토막 났어요. 예를 들어 아까 무릎 통증. 여러분들 무릎 통증 나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식인에 물어봐요?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재민이가 아니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검색의 종말입니다. 진짜 검색의 종말이에요. 검색은 장기적으로 AI로 넘어갑니다. 장기라 그래봤자 2, 3년이에요. 앞으로 2, 3년 남았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인스타에서 검색 기반의 컨텐츠를 검색 기반을 늘리고 있나요? 카카오가 왜 욕먹으면서 그랬어요? 검색 기반 알고리즘을 버리고 다 추천 기반으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컨텐츠에서 빅 웨이브가 온다고. 지금 빅 웨이브가 오고 있어요. 추천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맞죠? 빅 웨이브예요, 이거. 자,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자, 검색의 종말이라는 걸 제가 컨텐츠에서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매스컴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매스컴. 이때가 추천의 시대였어요. 매스컴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람들이 탄환처럼 받아들였어요. 이게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 있죠. 진짜 이 매스컴의 메시지가 총처럼 들어왔다고요. 매스컴이 파워를 매스컴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매스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추천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검색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하우보다 노웨어가 더 중요하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컨텐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탄환 효과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저 신방과 전공했고 알고 보면 방송국 PD 출신입니다. 한국경제보도본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SBS 미디어넷에서 사업팀 PD를 했었어요. 이게 바로 2016년에 제가 퇴사할 때 의원 면직 SBS 미디어넷 주원규 딱 써있던 거 그겁니다. 저 사원 상태로 퇴사했죠. 그래서 여튼 뭐냐면 컨텐츠가 이렇게 하던 매스컴 추천, 그 다음 검색 시대,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다시 추천 시대로 되고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볼 수 있었어요? 검색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때는 컨텐츠 큐레이션의 시대예요. 큐레이션. 뭐예요? 큐레이션과 검열. 그죠? 옛날에는 출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출금. 돈을 뺀다는 게 아니라 출연 금지를 KBS 3사로부터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검색의 시대로 왔어요. 검색의 시대에는 누가 부자가 됐습니까? SEO를 잡는 사람이 됐었어요. 검색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검색 최적화를 잡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큐레이션에는 이 큐레이션과 검열에 대한 도장의 시대, 도장. 누가 이 권력을 잡고 있는가? 누가 술을 잘 먹는가? 누가 술을 잘 따르고 그걸 잘 받아,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여튼 권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검색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추천의 시대였어요. 추천의 시대가 온 거죠. 이거는 컨텐츠 라인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컨텐츠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야기하냐면 콘텐츠의 변화는요. 광고의 변화를 야기해요. 광고의 변화를 통해서요. 뭐가 이루어지나요? 소비 패턴이 변화합니다.
이때 큐레이션과 검열의 시대에는 매스컴에서 광고를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뜰 수가 없었어요. TV 광고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옛날에 90년대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밴던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거를 썼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시계 집에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라디오 있었나요? 여러분 집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었나요? 혹시 삼국지가 있었나요? 모든 집이 다 똑같이 살았어요. 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땐 나라에서 큐레이션 하는 것, 그것을 모두가 그 광고밖에 못 봐. 다 검토받았으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광고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SEO 시대가 되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해요. 컨텐츠가 이게 먼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 검색을 기반으로 SEO를 잡아가지고 상단을 먹는 방식은요, 뭐가 원래 먼저 움직여요? 컨텐츠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옛날에 스토어팜이라는 게 생겼어요. 블로그나 어떤 웹페이지나 이게 다 SEO로 바뀌었어요. 그럼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광고도 글로 되고 있어요. 이때 뭐예요? 검색어 광고, 파워링크 이런 거 상단을 먹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의 권력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권력이 SEO로 바뀌었어요. SEO를 먼저 먹는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추천의 시대예요. 다시 나왔어요. 그럼 이 도장을 지금의 시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추천도 AI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추천도 AI가 쥐고 있고, 심지어 이 검색도 AI가 쥐고 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AI한테 탈모에 대한 고민을 물어본 내용이 비단 예를 들어서 오픈 AI 거를 쓴다고 해볼게요. 오픈 AI로 데이터가 가는 걸 넘어서더라도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거치잖아요. 키보드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이 여러분들의 앞에 시옷만 쳐도 여러분들한테 자동 추천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치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화를 녹음하고 요약하는 거 AI 쓰잖아요. 카카오톡에 입력하잖아요. 모든 거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웹에서의 모든 활동을 옛날에는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통계를 뽑고 이래서 뭐시기 자시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빅데이터고 나발이고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AI 만들잖아요. 이제는 콘텐츠 전환은 광고의 전환을 이끌고 광고의 전환은 소비 패턴의 전환을 이끌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미디어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다고요. 원래는요, 검색으로 사면 그 사람한테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쿠팡도 내가 샴푸를 사잖아요. 그럼 사고 나면 아니면 검색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데가 쿠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키보드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기반으로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내가 옆에서 검색을 하기 전에 나이키 얘기를 하면 인스타그램에 나이키가 탐색 탭에 뜬다는 거예요. 디지털 음모론이죠. 사이버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컨텐츠가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광고의 형태는 추천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광고의 형태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비의 형태는 뭘로 바뀔까요? 추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90이 넘어가면 검색을 합니다. 샴푸가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지 샤워가 끝나고 검색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배민도 검색 기반이에요. 맞죠? 다 검색 기반. 다 지금 소비는 검색 기반이야. 다 추천 기반인 것 같지만 검색 기반이에요. 추천 기반이지만 검색 기반이다. 추천 기반을 하고 싶지만 검색 기반이에요. 왜? 아직 그 페이지가 안 넘어갔어. 완전히 안 넘어갔어요. 몇 이상? 90이 넘어가면 그 10을 탐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컨텐츠 소비량도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추천은요, 내 마음이 10에서 20만 돼도 벌써 추천이 뜨기 시작해. 나한테. 뭐 때문에? AI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계속 나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근데 원래 이건 추천은
추천은 원래 뭐였냐면 고가 제품의 영역이었어요. 큐레이터는 원래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무장갑 큐레이터라는 거 있어요? 큐레이션이나 편집샵 이런 거는 그 추천이잖아요. 그 사람이 취향을 산다 이러잖아요. 그 취향이라는 건 원래 어디 있어요? 고가 제품에 있단 말이에요. 컨텐츠 발행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컨텐츠를 발행시켜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고무장갑 아니면 그 비누 하나에 뭐가 있어요? 그냥 노출 싸움이야. 원래 이 추천이라는 판매 루트는 고가 제품의 영역이었어요. 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근데 뭐냐면 컨텐츠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디오 컨텐츠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사건. 뭐예요? 쇼폼. 원래 유튜브로만 있을 때는 안 그랬어. 고가 제품. 근데 쇼폼은 뭐예요? 지금 이거 한 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찍는 이 비디오 한 편 가지고 쇼폼 한 200편 무리고 한 50편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쇼폼이에요, 쇼폼. 이 추천이 고가 제품의 영역이야.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추천이 검색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추천이라는 건 비싼 걸 해야 돼. 왜? 그 추천을 하기 위해서 매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치약도 검색을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떠. 샴푸도 헤어왁스도 뭐가 다 떨어져야지 다음 걸 검색을 할 텐데 그게 떨어질 시간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지 욕구가 90이 돼야지 우리는 검색을 하는데 욕구가 90까지 구매 욕구가 90까지 갈 시간을 두질 않아. 얘가 10, 20일 때 이미 다른 누군가가 이 마음에 올라가기 전에 물건이 다 떨어지기 전에 추천을 해요. 컨텐츠가 나한테 먼저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샴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샴푸가 원래 다 떨어져야지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염색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어. 염색 아니면 탈모가 있어 탈모 이런 걸 검색을 했었어요. 그럼 샴푸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추천을 해준다니까. 나에게 필요한 광고를 나에게 줍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플랫폼이든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거기서 바로 구매하는 것은 너가 거기 알아봐봐. 그거보단 무조건 최저가야. 너가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가격 아무리 찾아봐. 이게 최저가야. 이거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는요. 자, 남편 vs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아내라고 쓸게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대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은요. 아내가 못마땅스러워요. 왜냐면 샴푸를 자꾸 인스타에서 사는 거야. 나는 옛날에 뽐뿌라는 게 있었어요. 뽐뿌.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뭐냐면 최저가 헌터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너가 찾아서 다나와에서 쿠폰 먹이고 하면은 얼마의 낮은 가격이 있는데 너 왜 인스타에서 헛돈 써? VS가 딱 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 10승 무패였어요. 내가 찾은 최저가가 아내가 인스타에서 찾은 거랑 비교하면 남편이 이겼다고. 우리 최저가야! 나 최저가로 샀다고! 너 잠깐 있어봐. 컴퓨터에서 하면은 쿠폰 딱 먹이고 어디 쿠폰 긁어가지고 딱 하면 자 봤지? 이게 60원 더 싸지? 원래 이겼다고. 남편이 똑똑한 걸로 아내를 의학 주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내는 아무 이 시간을 다 안 써. 이거 막 찾고 뭐하고 어디가 최저가고 나발이고 이거 시간 하나도 안 써. 11월 27일부터 치약 진짜 호주에서 진짜 제일 좋은 거 그거야. 이것도 안 좋은 거 팔잖아요. 그럼 사막여우가 목을 쳐. 어차피 온라인에서. 이제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긍정적인 자정작용으로 얘가 이제 한 7승 2패로 바뀌었어. 인스타 믿고 거른다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가 지금 뭐예요?
인스타 7승 2패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아니 7승 2패 1무 이 정도. 남편의 노동력 대 아내의 재미. 근데 재밌는 놈이 이기지. 재밌는 놈이 이겨요. 저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인스타에서 그만 사라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호구였구나. 왜? 어른들이 야 TV에 나온 거 사, 그런 거 사지 마. 우리가 어릴 때 봤을 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면 되는데 그 어른들이 호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는 아내가 호구였어. 근데 지금은 내가 호구라고. 내가 호구예요. 그럼 이거 고생 이 짓거리 최저가 찾고 뭐하고 누가 해? 이 인스타 주인장들이 그걸 해. 그것도 기분조차 안 나쁘게. 남편은 최저가 찾아서 아내한테 알려주면서 의학 주잖아요. 나 바쁜데 이런 거 막, 왜 이런 거 왜 샀어? 막 이래. 이 언니들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준다고. 필요한 거 종류별로 다 있어요. 검색을 하겠어요? 앞으로 이게 더 강화된다고. 이거를 검색 찌꺼리 하고 있는 게 병신된다고요. 이 고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문 쇼핑하는 전문가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고. 플랫폼의 붕괴. 플랫폼 붕괴할 거예요. 플랫폼한테 광고받아서 해주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신사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뭐 하고 있어요? 큰 인플루언서들은 자기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어. 그 비용만큼 싸게 하거든요. 플랫폼들이 얼마를 떼가는지 아세요? 거의 한 30% 떼가요. 그 30%를 나는 한 10%만 더 붙여도 그 나는 충분히 이익이거든. 플랫폼을 운영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변화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마트가 무너지는 걸 쿠팡이 즐겼던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쿠팡이 무너지는 걸 유튜브가 즐기는 시대가 된다니까. 틱톡이 즐기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AI가요, 플랫폼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AI가 다 어차피 지금 브라우저 자체가 AI로 바뀌고 있잖아요. 구매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AI한테 안 물어보는데, 나는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모바일 키보드가 이미 여러분들의 채팅을 자동 완성시킨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매한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것을 추천합니다. 미래를 추천해요. 여러분의 검색 기록을 따라서 뭐 하고, 이거는 너무 옛날이야. 이미 그냥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시대가 넘어갔어요. 근데 왜 3년이나 걸리냐? 그 유통의 채널과 유통 방식과 인간이 변화하는 시간이 3년이 나는 걸릴 것 같다는. AI는 이미 저기 가 있고. 그러면 그 소비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가 어차피 될 건데. 어차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왜 지금 안 하냐고. AI는 그거 안 할 거예요. AI는 광고를 유치를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가 된 거를 상단에 말해줘. 그걸 구별해내려고 노력하겠죠. 그 순간 뭐예요? 바로 제미나이로 갈아타지.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광고가 나오겠죠. 그럼 그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또 다른 형태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게 뭔지를 또 찾아야 될 거고, 그게 어떤 변화를 만들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비즈니스 PT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페이지에서는 어쨌거나 이거 미래의 얘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미래의 얘기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원래 추천의 시대였고, 추천의 붕괴, 컨텐츠 흐름이에요. 추천의 붕괴가 검색의 시대가 추천을 붕괴를 시켰고, 지금 검색을 새로운 초개인화 추천이 이거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 뒤를 항상 광고가 그 뒤를 항상 쫓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소비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3년 뒤에. 인간 관계는 그렇지 않냐고? 아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누군가를 떠올려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90이 차야지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었어요. 왜? 연락 유료였어. 비용이 높았어요. 문자 보내는 것도 돈 받았던 거 알아요? 모두 다. 지금은 어때요? 까맣게 잊고 있던 애가 인스타그램 오늘 켰는데 걔가 골반을 흔들고 있다니까. 지도 나름의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좋아요 누르고서 DM 보내고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인스타그램이 왜 카카오톡을 대체한다 그럴까? 추천이야, 추천. 카카오톡은 검색이었는데 얘네가 추천으로 되니까 지들도 그 사용자 이용 패턴이 검색인데 추천으로 바꿨다가 지금 아작났잖아요. 근데 여튼 모든 쪽에서 검색이 무너지고 추천이 뜨니까 이 검색을 먹고 있던 거인들이 지금 바빠졌다고. 다 알잖아요. 카카오톡이 바볼까요? 아니에요. 그 추천이 뜬다는 거. 검색이라는 건 마음이 90이 돼야 되지만 10, 20일 때 이미 빌드업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미 다 서로 팔로잉 돼 있고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집니다.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오죠. 아,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어떻게 지냈어? 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뭐예요? 더 재밌는 일도 벌었죠. 연예인들이나 TV 스타들도 나한테 연락이 와.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면. 추천으로 뜨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추천으로 뜬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 추천으로 떠버리니까. 내가 TV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서 보던 브랜드들이 연락이 와요. 나한테 광고나 협찬을 주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외치게 될 거예요. 내가 더 날카롭게, 더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뾰족.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날카로울수록, 이거보다 뾰족할수록. 예. 내가 더 뾰족하게 모을수록 더 뾰족해져요. 중요한 건 나의 이 뾰족함이 뭘 만드냐? 이걸 만들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성. 내가 머리숱이 많이 없어. 그럼 많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생긴 거예요. 내가 머리숱이 조금 없으면 그럼 못하나요? 아니요. 조금 없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피부가 많이 나빠. 그러면 많이 나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 피부가 조금 나빠. 그럼 조금 나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질 거예요. 저는 회사원에 좀 가난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월급을 180만 원 받은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이었고 낮은 월급은 저를 퇴사할 수 있게도 만들어줬지만 기회비용이 낮으니까 퇴사할 수도 있게 만들어줬지만요. 반대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잘 될 때 저를 응원해 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결핍은 나에게 자격을 준다. 나의 결핍은요.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내가 키가 작잖아요. 그럼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키가 큰 새끼들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육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육각형 인재라는 표현 아시죠? 근데 이 하나가 엄청 특출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어떤 한 평균이라고 했을 때 아주 뾰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TV 스타가 됐어요. 지금의 뾰족함은 여기서 매력을 얻지 않아요. 얘네들은 잘 돼서 도와줄 필요도 없어.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하나의 극단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스타가 되는 줄 아세요? 온라인 스타가 됩니다. 극단적 결핍이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극단적 결핍이 이 사람의 결핍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만들어주고 그 결핍이 대표성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대표성이라는 단어는 보는 사람들의 이상한 마음을 만들어요. 이건 느낄 수가 없는 마음이야. 이 결핍에서 오는 대표성이라는 건 느낄 수가 없는 마음이라고요. 이건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랑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리 또래 학창 시절에 막 따기 맞고 나 괴롭히던 애가 있어. 걔가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요즘엔 이런 거 없죠. 근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대표가
개주 달리기 합니다. 우리 반인 애가, 그 일진인 애가, 나를 괴롭히던 애가 걔가 3학년을 따라잡았어. 그때 걔 응원하게 된다. 걔 응원하게 된다고요. 대표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결핍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린 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결핍을 가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나갔어. 거기서 뭔가 그 결핍을 안고도 이 사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부족한데 유튜브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니까 유튜브 하라고. TV 스타랑 다르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 결핍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I로 대체가 안 돼요. AI는 결핍이 있나요? AI는 결핍이 없어. AI는 결핍이 없어. 그게 정말 눈물 나는 깨달음 아니에요? AI는 결핍이 없어요. TV 스타는 결핍이 없어요. 저는 결핍이 있거든요. 제 채널은 그래서 잘 된 거예요. AI가 찾은 게 만약에 AI가 어떤 쇼핑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쇼핑에 대한 답을 줘요. 얘가 한 게 2만 원입니다. 근데 AI를 찾아보니까 2만 원이어서 AI가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19,900원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핍이 나랑 같아. 100원 차이면 이거 살 수도 있잖아요. 1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AI가 진짜 전 세계 데이터 다 뒤져가지고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얘도 쳐볼 수 있으니까 19,900원에 100원 싸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핍을 공유했어. 아니면 그 결핍을 사람들이 응원해. 그러면 압살한다고. 더 잘해서, 인간이 더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못해서 이긴다고요. 나의 결핍은 나에게 자격을 준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짜 결핍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핍이 그 사람에게 대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뾰족하게 모여 있는 이 응원단, 자, 응원단이라고 할게요. 응원단. 이 응원단을 소비자로 하는, 이 응원단이 쓸만한 그 기업들이 귀신같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DM이 폭발할 거예요. 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응원단 충분히 모았는데도 기업들이 나를 발견 못해요. 그럼 제안을 하면 돼요. 난 이런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면 경쟁사의 제품을 팔아버리면 돼요. 제품 어디서 구하죠? 쿠팡에 있잖아.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쇼핑, 틱톡 샵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판매 능력, 여러분들이 이들을 이만큼 대표한다는 걸 단숨에 검증하게 될 겁니다. 이 판매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어떻게 컨텐츠화할 것인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닌데 나는 너무 잘나기만 했는데 내가 너무 이쁘고 나의 뾰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부수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단점은 0보다 낮아진 음수잖아요. 음수가 없는 양수만 있는 세계라고 할게요. 장점은요, 어떤 사람이 이뻐요. 그럼 더 이쁜 사람, 부자면 더 부자. 장점은 더 센 게 얼마든 나올 수 있어. 근데 못난 걸 얘기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못난 걸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못난 걸 그 대표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하고 하는 거는 수많은 훈련이 되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가진 사람 중에 이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한 명은 미혼모야. 원래는 미혼모는 약해요.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떤 그런 법령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 남편도 잘 못 만났어. 그럼 원래는 기존의 사회는 이 사람 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세상의 기업 회장님들 살고 있는 뭐 나인원 한남, 시그니엘, 한남 더힐, 뭐 PH129 이런데 하이엔드 주택, 뭐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이런데 비싼 주거지에 항상 들어가면 신기한 게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 들어가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 그게 뭐가 신기해? 근데 사람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튜버나 SNS 하는 사람들 거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SNS 하는 사람들, 이 결핍의 대표들, 어떤 돈은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회의 한 축을 하고 있다고요. 다양성의 시대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어딘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닥인데 뭘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응원단을 만들어서 그냥 뭐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나 아니면 뭐가 됐건 그런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너무 많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매출을 만들고 그게 증명 자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서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어떡하지? 그 강의를 듣고 싶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해. 제품 만드는 강의를 듣고 싶어요. 제품 소싱하는 강의를 듣고 싶어요. 브랜딩 하는 법을 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아니, 이걸 응원당을 만들고 그냥 빡 하잖아요. 그럼 DM 쏟아진다고요. 그냥. 주변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걱정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매출을 오르고 응원단이 모였는데 매출을 올려요? 그걸 만들어줄 회사나 사람을 내가 못 찾아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사업이 없어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 사업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막 달라붙는다고 그냥.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의 이메일과 만나자는 제안 때문에 계속 거절할 거예요. 와, 내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지라고 전전긍긍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이메일 쓰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새끼는 답도 안 하네. 이거 100통만 와도요 500분이에요 500분이면 50분이라고 10분 쉰다고 했을 때 10시간 동안 답장만 써야 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해요. 못해. 그리고 그렇게 답장을 못하고 뭐 카톡도 마찬가지죠. 한 5분 쓴다고 하면 야, 너 5분도 없어?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의도치 않게 거절하는 사람이 돼. 잠수 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내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야, 너 왜 연락을 안 하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여러분들은 험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제한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려고 제가 사업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 소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소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사람들은요, 거절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특히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던 애한테 내가 얘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얘한테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자존심을 딱 굽혀가지고 얘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거절당하는 기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인플루언서나 부자들이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만든다면 못 구할까봐 그런 강의에다가 돈을 쓰는 필요가 없다고. 이걸 하면 다른 게 다 붙는다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원싱 하라는 거잖아. 모든 걸 무너뜨릴 빅 도미노를 쓰러뜨리라는 말 몰라요? 내가 블로그를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그냥 무슨 플랫폼이든 한 개만 그냥 끝까지 키우라고. 그게 스레드여도 되고 블로그여도 되고 유튜브여도 되고. 블로그는 근데 좀 검색 기반이잖아. 추천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글로벌 플랫폼,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 세 개 진짜 제일 추천하고. 인스타, 틱톡, 유튜브. 여러분
이거를 키우면 모든 여러분들의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바닥이고 나는 결핍투성이야. 나 너무 약한 사람이야. 그럴수록 뭐예요? 약할수록 더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서 해낼 수 있다면 혼자서 해도 되죠. 혼자서 해낼 수 있다면 혼자서 해도 돼.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드렸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거예요. 비즈니스 PT에서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40주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만들고 있고 우리 회원들 매출이 지금 680억을 넘었어요. 한 달에 50억 이상 회원들이 매출을 만들고 있어요. 이익을 물어볼 수 있죠. 회원들 이익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파트너스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한 5%도 안 돼요. 이 마진이.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랑 브랜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한 20% 정도 돼요. 브랜드 만든 사람. 근데 내가 그냥 광고해가지고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도 20%예요. 왜? 유통비용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딱 떼서 내가 받으니까.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 20% 정도 돼요. 그럼 또 강의 파는 사람. 자기 강의를 파는 사람도 마진이 한 80% 돼요. 근데 내가 채널 키워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불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메이크업 강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메이크업을 할 줄 모르잖아. 근데 내가 메이크업 컨텐츠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불러서 이 사람 강의를 이렇게 해줬어. 이런 사람들은 한 25% 돼요. 소프트웨어는 또 엄청 높아요. 소프트웨어는 엄청 높고 교육도 높죠. 한 7, 80%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종에 의해서 이익률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익이라는 건 그 다음 해가 돼봐야지 12월이 지나봐야지 3월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재무제표가 나와요. 현재 진행 중인 이익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내부적인 지표로 회계를 할 때는 매출 아랫단의 비용에 대해서는 남이 하는 얘기를 재무제표 나오기 전까지 알기가 어려워요. 재무제표 나온다 그래도 이 재고를 자산으로 잡았는지 감가를 어디서 잡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익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출이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출이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간 50억 이상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미 비즈니스 PT 회원들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을 거예요.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도 있거든요. 지금 시작한 유튜버도 있어요. 그 모두가 배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데이터들을 저희 컨텐츠 팀은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발전시키고 또 훈련 방식을 만듭니다. 안 팔리면 이유를 찾아서 또 훈련 방식을 만들어요. 저희 누적 회원 데이터가 6,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있는 회원 3,500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죠. 그럼 그 회원 중에 몇 %가 수익화를 달성하냐? 저희가 지금 202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89%가 여러분들이 30주 이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89% 달성된다. 졸업회원으로 가면 거의 90%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쌓인 매출 데이터는 그게 뭐 다른 데도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하는 데도 없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 데도 없어요. 이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했냐면 누가 저격하면 우리는 깔 준비가 돼 있어. 저격에 대응하려고. 너 회원 진짜 그래? 우리는 다 깔 수 있어. 그걸 우리의 홍보의 기회로 삼을 거거든. 저희는 트레이너가 회원이랑 1대1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프라이머라고 아세요? 프라이머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니시스라는 기업 아나요? 결제하는 이니시스, 이니텍 아니면 호갱노노 아세요? 이니시스, 이니텍을 창업한 프라이머 지금 의장이 권도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당근마켓에 계시던 분, 그 다음에 받았던 그 지분을 엑시트하고 여기에 또 합류한 분이 있어요. 노태준이라고. 노태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매출 데이터가 엄청 쌓였어요. 계속해서 쌓였어요. 왜냐면 누가 물어보면 깔려고. 이게 너네 수익화 89% 됐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전부 다 있어. 모든 데이터 다 있어. 미친놈이야. 데이터 미친놈들이야.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이 크리에이터 펀드를 만들고 싶대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근데 우리가 회원 매출이 다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에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우수한 분들이겠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제가 비즈니스 PT에서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크리에이터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터 펀드 프라이머 크리에이터 투자조합 1호입니다. 1호를 권도균, 노태준 이 두 분과 제가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전 저희 회원들을 그냥 성장시키는, 제가 뭐 운영이랄 게 있겠습니까? 최대한 성장시키는 거죠. 전 돈 벌어서 다시 회원한테 넣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변화의 진심이에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AI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AI보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합니까? 이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은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엑시트에 이르기까지, 이 맨땅 초보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데, 유튜브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을 하는데 평균 16주 플러스 3일 정도 걸립니다. 남의 일은 쉽게 보이잖아요. 저 새끼 유튜브 해가지고 돈 금방 벌었네. 가서 해봐라. 그게 되나? 순식간에 몇백씩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제로 베이스, 물론 그런 사람도 나오죠. 그런 사람 나와요. 근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돈 10,000원이라도 수익화가 되려면 한 16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부분은요, 들어오면 아예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단을 타서 완전 다음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희랑 함께 하시고, 재미로 하는 거면 그냥 강의 듣지 마시고 혼자 해보세요.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도 되고, 내가 나 잘 안 되나 보다. 그걸 알고 오잖아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올려보고 오세요. 아니면 다른 강의 많이 들어보고 오세요. 비즈니스 PT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퀄리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상으로는 자기가 이미 100만 채널이야. 현실을 모르고 나는 결핍이 없고 모든 면에서 난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솔직할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망해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서로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어떤 어머님이 있어요. 그분이 14주를 다녔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주 만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되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만 원을 넘게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주방용품을 한 달에 3억씩 판매하는 30대 주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큼 걸렸나요? 9개월 걸렸어요. 이 공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알면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공식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혼자서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탑승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